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50분 해병대 연병장에는 밤새 내린 첫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차갑게 불어왔고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병사들이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공중에서 얼어붙을 것만 같았어요. 하늘은 아직 어둡고 새벽빛조차 제대로 비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혹한 속에서 10여 명의 병사들이 삽을 들고 제설 작업에 투입되어 있었어요. 고글도 없고 장갑도 없었습니다. 얼음판 위에서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병사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손등에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무도 멈출 수가 없었죠. 추위에 얼어붙은 손가락은 감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 속에 파묻힌 발은 시린 통증으로 저려왔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강도연 해병대 대령이 호루라기를 씹듯 울리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왜 넘어져? 해병 맞아? 넘어져도 손으로 기어가면서 치워. 오늘 아침까지 연병장 완전 개방 안 되면 전원 영창 각오해. 병사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누구도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대령의 위압적인 분위기는 이 부대에서 이미 악명 높았거든요. 병사들은 그저 떨리는 손으로 삽을 들고 얼어붙은 눈을 파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눈발 속에서 한 명의 여인이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낡은 패딩에 목도리를 두르고 오래된 털모자를 쓴 모습이었어요. 혼자 보면 그냥 동네에서 산책 나온 아주머니 같은 차림이었죠. 병사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병사 한 명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저기 민간인이신가요? 여인은 병사의 손등에 묻은 피를 발견했습니다. 얼음판에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였어요. 피는 추위 때문에 금방 굳어버렸지만 상처 주변은 벌겋게 부어 있었죠. 손 좀 보여줘요. 여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병사는 당황해서 손을 뒤로 숨겼어요. 괜찮습니다. 걸리면 더 혼납니다. 병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묻어났죠. 그때 대령의 호통이 다시 내리꽂혔어요. 너 거기서 뭐하나? 민간인이랑 뭐 수다 떨러 나왔나?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신도 얼었냐? 여인이 천천히 대령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발 사이로 비쳐드는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깊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강도연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채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립니까? 부대가 시장 같아 보여요? 민간인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요. 아줌마. 그 단어 하나가 주변 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병사들 눈동자가 동시에 흔들렸고 최부성 원사는 얼굴이 굳었어요. 원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여인의 서 있는 자세, 걷는 모습, 그리고 눈빛. 어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죠. 여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윽하고 비명소리가 터졌어요. 이준호 일병이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그대로 굴러 군용 트럭 바퀴 바로 앞에 처박힌 겁니다. 트럭은 뒤로 내리막에 세워져 있었고 바퀴 아래엔 얼음층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죠. 조금만 더 미끄러지면 트럭이 굴러 내려올 상황이었습니다. 살짝만 미끄러져도
그대로 깔려 죽는 거리였어요. 병사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일병, 일병. 하지만 이준호는 얼음판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공포에 얼어붙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트럭 바퀴는 불과 30cm 앞에 있었어요. 대령은 그 모습을 보고도 흥을 깨는 듯한 표정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거기서 뭐하냐? 쓰러질 힘으로 치워. 그의 목소리엔 조금의 걱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만 가득했죠. 병사들은 달려가려 했지만 얼음판 위에서 발이 미끄러져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밭에 서 있던 그 여인이 폭설을 가르며 날아가듯 달려들었어요. 낡은 패딩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얼음판을 미끄러지듯 가로질러 이준호를 팔로 감싸 끌어냈죠. 곧이어 콱 여인의 어깨가 눈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준호를 감싸 안은 채로 몸을 던진 거예요. 그녀의 왼쪽 어깨가 얼음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동시에 외쳤어요. 헉! 대령만 빼고 모두가 멍했습니다. 추위도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눈은 계속 내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왼쪽 팔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누가 봐도 상당한 통증이 있을 텐데 그녀의 표정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이준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괜찮은데. 손님이. 강도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냉소했습니다. 아줌마 다쳤으면 조용히 나가요. 민간인 하나 들어와서 부대가 난장판이네.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비아냥만 가득했어요. 병사를 구한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투였죠. 그 순간 최부성 원사가 어금니를 깨물며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 민간인이 아닙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원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뭘 보고 뛰어든 건지 아십니까? 눈발 사이로 여인의 두 눈에서 짙고 압도적인 기백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트럭이 멈춘 뒤 병사들이 얼어붙은 손으로 여인을 부축하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요. 다친 건 나중 문제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 한마디에 움찔했어요.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여인의 호흡은 고르고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왼쪽 팔이 꺾였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모습은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착함이었어요. 강도연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지휘하는 건 나야. 내가 보고 싶지 않으면 나가야 해. 뭐 하는 사람이든 관심 없으니까 지금 당장. 그때 여인이 처음으로 대령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대령? 단 한 단어였지만 그 말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왜 계급을 알지?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간인이라면 군복만 보고 계급을 정확히 알아채기 어려운데 저 여자는 주저없이 대령이라고 불렀어요. 여인은 옷소매 안에서 추위로 굳은 손을 천천히 움직여 목도리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눈발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목도리가 벗겨지는 순간 그 아래 군복의 붉은 견장과 장군 계급장을 덮어둔 방풍 외피가 드러났습니다. 병사들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 작게 헛숨을 들이켰고 다른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었습니다. 최부성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읊었어요. 저 견장, 중장입니다. 박정호 중령이 옆에서 얼굴이 하얘지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 여자 중장? 우리 군에 그런 사람이 어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마지막으로 목도리를 완전히 벗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을 밝혔어요. 나는 707 특임대에서 가장 먼저 선발된 윤혜진 중장이다. 연병장이 폭발한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07 특임대. 그 이름만으로도 군 내부에서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부대였어요. 최정예 중에 최정예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윤혜진이라는 이름은 특별했습니다. 최연소로 중장까지 올랐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투 능력과 지휘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강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입이 떨리며 열렸다 닫혔어요. 그의 두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윤혜진은 천천히 걸어가 이준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따뜻했어요. 군인이면 군인답게 지켜야 할 게 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너희를 이렇게 만든 지휘관의 책임이다. 이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상급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윤혜진은 아직 말하지 않은 마지막 한 문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부대의 진짜 지휘를 내가 맡는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뒤에서 박선희 소령이 차렷 자세로 외쳤습니다. 중장님 지휘권 발동 확인했습니다. 박선희 소령은 윤혜진의 부관으로 함께 이 부대를 점검하러 온 인물이었어요. 그녀 역시 707 특임대 출신으로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진 장교였죠. 병사들 전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지휘권 발동.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강도연 대령은 더 이상 이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더 이상 말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변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자신이 이 연병장의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뒤집힌 거죠. 윤혜진은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부터 제설 작업은 중단한다. 부상자는 즉시 의무실로 이동하고 나머지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가 체온을 회복해라. 안전 장비 없이 진행된 작업은 무효다.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돌아가도 되는 건지 이게 꿈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혜진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명령이다. 움직여라. 최부성 원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외쳤습니다. 전원 차렷, 경례.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윤혜진은 조용히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강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억눌러왔던 병사들이 저 여자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윤혜진은 마지막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대령, 휴게실로 가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도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윤혜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병사들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연병장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모든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도 병사들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강도연의 거친 숨소리와 윤혜진의 고요한 호흡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윤혜진 중장은 추위로 굳은 왼쪽 팔을 아무렇지 않은 듯 주무르며 강도연 대령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꺾인 팔을 움직일 때마다 미세한 통증이 스쳐 지나가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강도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대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등받이에 기대지도 못하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윤혜진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연병장의 절대 권력자였는데 지금은 신문을 받는 죄인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윤혜진은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병사 안전수칙, 제설 작업 지침서, 사고 대비 보고서, 어디 있습니까? 강도연의 미간이 심하게 찌푸려졌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서류까지 중장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까?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자신이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걸요. 병사가 다치면 지휘관이 책임지니까 그렇습니다. 윤혜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도연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류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 윤혜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영하 14도 폭설 속에서 병사들을 투입해놓고 안전수칙은 준비 중이라는 겁니까?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는 안전수칙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급 부대에서 오전까지 연병장을 개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그걸 수행하는 것만 생각했죠. 병사들의 안전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윤혜진은 계속 물었어요. 고글은요? 장갑은요? 미끄럼 방지 장비는요? 응급 의료 인력은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질문이 이어질수록 강도연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없었으니까요. 그 어떤 안전 장비도 그 어떤 대비책도 없이 병사들을 눈밭에 내몰았던 겁니다. 강도연은 견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장님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 불시에 나와 병사들 몇 명 보고 지휘권 들먹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거였죠. 말이 되냐고요? 윤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사가 트럭에 깔려 죽을 뻔한 상황이 말이 됩니까? 영하 14도에 맨손으로 얼음을 치우게 한 게 말이 됩니까? 강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톡 하고 열렸습니다. 박선의 소령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중장님, 방금 전 제설 현장 전부 촬영했습니다. 병사 안전 불감증, 과도한 지시, 부당 지휘 정황 전부 확보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촬영? 누가 허락했습니까? 군 기밀을. 병력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기밀 사항이 아닙니다. 박선의 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켜서 강도연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병사들이 맨손으로 눈을 치우는 모습, 피 흘리는 손, 미끄러지는 발, 그리고 트럭 앞에 쓰러진 이준호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윤혜진의 목소리가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대령, 오늘 당신이 한 행동, 나는 단 한 장면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휴게실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해졌어요. 강도연은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요. 윤혜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꺾인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령, 나와 함께 연병장으로 나가시죠. 병사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병사들 앞에서? 그 말의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었죠. 중장님, 그건 명령입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어요.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강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군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는 윤혜진과 박선희를 따라 휴게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강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윤혜진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밖에서는 병사들이 막사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연병장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휴게실 문이 열리고 윤혜진과 강도연이 나타나자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최부성 원사가 외쳤어요. 차렷!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윤혜진은 그들 앞에 섰고 강도연은 그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혜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강도연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자신의 모든 권위가 무너질 거라는 걸요. 윤혜진 중장은 연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그녀의 어깨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죠. 강도연은 그 옆에 서 있었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두 다리는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윤혜진은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더욱 자세를 바로 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 때문이었습니다. 편히 서. 윤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병사들이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은 그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윤혜진은 가장 먼저 이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절뚝거리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가 부축하고 있었지만 통증은 여전한 듯 보였습니다. 일병, 무릎 상태 보고. 이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걷는데 조금 통증 있습니다. 조금?
윤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임대에서 수많은 부상자를 봐온 그녀의 눈에 이준호의 상태는 조금이 아니었어요. 무릎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제대로 체중을 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곧바로 최부성 원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원사, 지금 당장 이 병사를 의무실로 보냅니다. 엑스레이 촬영하고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받게 하십시오. 예, 중장님. 최부성 원사가 즉시 대답하고 이준호를 부축했습니다. 이준호는 눈물이 핑 돈 채로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상급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강도연이 못 참고 끼어들었어요. 중장님, 제설 작업이 아직 중단. 윤혜진이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가 폭설을 멈춘 듯한 힘을 가졌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병사가 다치면 작전도 제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령은 이 기본조차 모르고 있습니까?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도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말해주는 상급자가 있다는 게, 자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휘관이 있다는 게 너무나 낯설고 감사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죠. 윤혜진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병사들 앞에서 강도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물었어요. 대령, 자네가 아까 나에게 뭐라고 했지? 강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윤혜진의 눈빛은 거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은 병사들 모두가 듣게끔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줌마라 했지. 병사들의 얼굴이 일제히 경직됐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최부성 원사는 참았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특히 상급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은 이제 쟤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떨리는 입술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민간인으로 보였다고요? 윤혜진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민간인에게는 아줌마라고 불러도 된다는 겁니까? 군인이 민간인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강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윤혜진은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장병 안전을 무시하고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지휘관. 오늘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다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대령, 오늘 새벽 몇 시부터 병사들을 투입했습니까? 5시입니다. 기상 시간은요? 5시 30분입니다. 윤혜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기상 시간보다 30분 일찍 병사들을 깨워 영하 14도 눈밭에 내몰았다는 겁니까?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안전장비는 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촉박하면 병사 안전은 포기해도 됩니까? 윤혜진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고 강도연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윤혜진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령, 오늘 만약 이준호 일병이 트럭에 깔려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집니다. 그렇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지휘관은 병사의 생명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저버린 지휘관은 군인이 아닙니다. 병사들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진짜 지휘관이 무엇인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박선희 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령, 사령부에 보고하십시오. 강도연 대령, 부당 지휘 및 병사 안전 불감증으로 지휘권 정지 요청합니다. 예, 중장님. 박선의 소령이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군 생활이 이 순간 끝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윤혜진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일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이 피해자입니다. 병사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약속이었어요. 병사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연병장의 공기는 이제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박선의 소령이 전화를 끊고 윤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병사들은 여전히 연병장에 서 있었고 강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서 있었습니다. 중장님, 사령부에서 즉시 상황 파악을 원합니다. 윤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손에 집중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죠. 윤혜진이 전화를 거는 순간 강도연의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어요.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님, 상황 보고 드립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사령관. 그 단어만으로도 얼마나 높은 분과 통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진짜 그 대령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혜진이 짧게 답했어요. 예. 병력 안전 완전 무시, 부당 지시, 폭언. 병사들 위험 노출 상태였습니다. 한 명은 트럭에 깔려 죽을 뻔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사령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곧 도착한다. 그 한마디에 연병장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도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착한다고요? 누가? 뭐?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진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말했어요. 별 13개. 병사들 사이에서 숨이 턱하고 막힌 듯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13개? 라고 작게 되뇌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잃었어요. 최부성 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령관, 지상작전 사령부, 특전사 사령부까지? 윤혜진의 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그래, 다 온다. 눈밭 위의 공기가 싹 다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별 13개가 온다는 건 군의 최고 위급 지휘관들이 전부 이 연병장으로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얼굴에서는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죠.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박정호 중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강도연의 부관으로 오늘 아침 제설 작업을 함께 지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죠. 중장님, 정말 사령관님들이 직접? 박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혜진은 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중령, 당신도 오늘 아침 제설 작업 지시에 관여했습니까? 박정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자신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답하십시오. 윤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관여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혜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정호의 얼굴도 재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강도연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병사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억압하던 지휘관들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복수하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죠.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윤혜진은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잠시 후 사령관님들이 도착하십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어요. 별 13개를 직접 본다는 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지더니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가 됐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니 검은 그림자 2개가 눈보라를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군용 수송기였어요. 그 뒤로 붉은 꼬리표가 박힌 헬기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멀리 부대 입구에서는 지휘관 전용 차량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말 그대로 뒤집히는 광경이었어요.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영과 박정호는 더 이상 서 있을 힘도 없는 듯 보였죠.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함께 눈보라가 사방으로 흩날렸어요. 헬기도 연병장 옆 공터에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며 일으키는 바람에 병사들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수송기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백규민 해병대 사령관이었어요. 그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 육군 중장, 특전사 지휘관, 그리고 지상작전사 고위 장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 둘, 셋. 계속 늘어났어요.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별 13개. 정말로 별 13개가 이 연병장에 모인 겁니다. 최부성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전원 차렷, 경례.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들이 걸어오는 발소리만이 연병장에 울렸어요. 그 발소리는 무겁고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규민 사령관이 가장 먼저 윤혜진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거수 경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중장, 상황 보고 바랍니다. 윤혜진도 경례를 받으며 답했어요. 예, 사령관님. 오늘 새벽 5시 이 부대 강도연 대령이 영하 14도 폭설 속에서 안전장비 없이 병사들을 제설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한 명은 트럭에 깔려 죽을 뻔했고 여러 명이 동상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백규민 사령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도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강도연은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강도연 대령,
백규민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연병장 전체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백규민 사령관의 시선이 강도연에게 고정됐습니다. 그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고개를 들어.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목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사령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 눈밭에서 병사를 죽일 뻔했다고?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엄청났어요. 연병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민간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민간인? 백규민 사령관이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그분이 민간인으로 보였어? 사령관은 천천히 윤혜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중장님, 늦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별 4개를 단 사령관이 윤혜진 중장에게 먼저 경례를 올리는 모습이었어요. 군의 서열이 얼마나 엄격한지, 그리고 윤혜진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윤혜진은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답했어요. 아닙니다, 사령관님. 적절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 뒤로 다른 장성들도 줄지어 윤혜진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중장, 특전사 부사령관, 지상작전사 작전참모부장. 별들이 하나씩 윤혜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경례를 강도연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줌마라고 불렀던 그 여인에게 군의 최고 위급 지휘관들이 경례를 올리고 있었어요. 그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죠. 백규민 사령관이 다시 강도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강도연 대령, 지금부터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보고하라. 예. 강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사령관은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쌓인 바닥, 트럭의 타이어 자국, 얼음판, 그리고 병사들의 손에 남은 상처들. 그는 천천히 걸어가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원사. 예, 사령관님. 최부성 원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설 작업 정확히 몇 시에 시작했나? 5시입니다, 사령관님. 기상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사령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기상 시간보다 30분 일찍 깨워서 눈밭에 내보냈다는 얘기군. 예, 그렇습니다. 원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의 상황을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령관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안전장비는? 없었습니다. 의무 인력 대기는? 없었습니다. 사고 대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이어질수록 사령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트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이준호가 쓰러졌던 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병사가 쓰러졌나? 예, 사령관님. 이준호 일병이 미끄러져 트럭 바퀴 앞에 넘어졌습니다. 사령관은 트럭과 그 자리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측정했어요. 30c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미끄러졌다면 정말로 깔려 죽었을 거예요. 윤 중장이 아니었다면. 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도연을 쏘아봤어요. 대령, 병사가 죽을 뻔했는데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나? 강도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대답하라. 사령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움찔했어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강도현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 섞인 것 같았습니다. 왜? 상급 부대에서 오전까지 연병장을 개방하라는 지시가. 그래서 사령관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상급 부대 지시가 병사 목숨보다 중요한가? 강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육군 중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현장 사진과 영상 확보했습니다. 병사들 손의 상처, 안전 장비 부재, 트럭 위치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부관은 박정호 중령입니다. 제설 작업 지시에 공동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규민 사령관이 박정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중령, 당신도 이 작업을 승인했나? 박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승인했습니다. 병사 안전은 확인했나? 아니요. 왜? 시간이 부족해서. 사령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병사를 죽여도 되나? 박정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특전사 부사령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령관님, 윤 중장께서 병사를 구하다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왼쪽 어깨가 심하게 꺾였습니다. 사령관의 표정이 더욱 굳었어요. 그는 윤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중장, 치료는 받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상황 정리가 먼저입니다. 즉시 의무실로 가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윤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박선의 소령이 다가와 윤혜진을 부축했습니다. 윤혜진이 연병장을 떠나자 병사들은 아쉬운 듯 그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부상을 치료받아야 했으니까요. 백규민 사령관은 다시 강도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연민도, 동정도 없었어요. 오직 냉정한 판단만이 있었습니다. 강도현 대령, 예. 너는 오늘부로 지휘권 박탈이다. 그 선언이 떨어지는 순간 강도현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정호 중령, 예. 당신도 즉시 체포 조치한다. 군사경찰을 불러라. 지상작전사 작전참모부장이 무전기를 꺼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군사경찰 2명이 달려왔어요. 그들은 강도현과 박정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강도현은 그제야 무너졌어요.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한 번. 사령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면서 강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군사경찰에게 끌려가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박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는 거였습니다. 강도현과 박정호가 군사경찰에게 끌려간 뒤 연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규민 사령관은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편히 서.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자세를 풀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아까의 냉정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 나는 사령관으로서 깊이 사과한다. 병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사령관이 자신들에게 사과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야 할 지휘관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건 군 조직의 실패다. 내 책임이기도 하다. 사령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4개를 단 사령관이 일개 병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어요.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죠. 고개를 드십시오, 사령관님. 최부성 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령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다, 원사. 하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나는 책임을 느낀다. 그는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부대 전체에 안전관리 감독관을 배치하고 모든 작업에 안전 매뉴얼을 의무화하겠다. 병사들이 조금씩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령관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육군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령관님, 부상 병사들 현황 보고 드립니다. 말해보게. 이준호 일병, 무릎 타박상 및 인대 손상 의심. 김태호 상병, 손등 열상 및 동상 초기. 이외 경미한 부상자 5명입니다. 사령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전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게. 군 병원이 아니라 민간 대학병원으로 보내라.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라. 예, 사령관님. 특전사 부사령관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곧 구급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부상당한 병사들이 하나씩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이준호는 구급차에 오르기 전에 사령관을 향해 경례를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사령관은 경례를 받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치료받고 돌아오게. 서두를 필요 없다. 예. 이준호가 구급차에 오르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씩 따라 올랐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은 병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백규민 사령관은 다시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혜진 중장을 봤을 것이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은 우리 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분이다. 707 특임대 최연소 중장이시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분이시다.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분이 부하를 진심으로 아끼는 지휘관이라는 점이다. 오늘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본인이 다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병사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혜진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얼음판에 몸을 던졌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진짜 군인이다. 그게 진짜 지휘관이다. 사령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군인이 아니다. 별이 많다고 지휘관이 아니다. 부하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군인이고 진짜 지휘관이다. 병사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잘못된 지휘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올바른 지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지상작전사 작전참모부장이 사령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령관님, 윤 중장께서 치료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 어디 계시나? 막사 쪽으로 가셨습니다. 병사들 생활 환경을 점검하신다고.
사령관이 피식 웃었어요. 역시 윤 중장답군. 그는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다. 막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라. 제설 작업은 장비와 인력을 갖춰 내일 다시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부성 원사가 외쳤습니다. 전원 차렷, 경례.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사령관과 장성들이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계급도 서열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막사로 향하는 동안 사령관들은 윤혜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바람은 조금 잔잔해진 것 같았어요. 막사 앞에 도착하자 윤혜진이 병사들의 침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난방은 제대로 되나? 윤혜진이 병사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불은 충분한가? 추우면 더 달라고 해야 한다. 예, 충분합니다. 병사는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을 챙겨주는 고위 장교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백규민 사령관이 막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장, 부상은 괜찮으십니까? 윤혜진이 돌아서며 경례를 올렸어요. 예, 사령관님. 경미한 염자입니다. 경미하다니요. 어깨가 완전히 꺾였다고 들었습니다. 작전 중에 더한 부상도 입어봤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사령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중장도 사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은 막사 안을 둘러봤습니다. 생활 환경은 어떻습니까? 개선이 필요합니다. 난방시설이 노후했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됩니다. 침대도 낡았습니다. 즉시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전부 교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병사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고위 장교들이 있다는 게요. 육군 중장이 물었습니다. 윤 중장, 강도현 대령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십니까? 윤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합니다. 병사 안전 불감증, 부당 지휘, 상급자 모욕. 모두 중대한 군법 위반입니다. 동의합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호 중령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겠습니다. 적절한 판단이십니다. 윤혜진은 다시 병사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트라우마로 남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병사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윤혜진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눈은 멈췄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연병장에 쌓인 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침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이제 부대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윤혜진 중장은 마지막으로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왼쪽 팔에 감긴 붕대가 눈에 띄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병사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일 너희 잘못이 아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군인은 나라 지키는 사람이다.
죽을 뻔하게 만들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병사들의 눈에 울컥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준호를 비롯한 부상병들은 이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남은 병사들은 여전히 오늘 아침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그 손길을요. 최부성 원사는 병사들 옆에 서서 윤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지휘관은 처음 봤습니다. 계급장보다 병사를 먼저 생각하는 지휘관, 자신의 안전보다 부하의 생명을 우선하는 지휘관을요. 원사, 윤혜진이 최부성을 불렀습니다. 예, 중장님. 앞으로 이 부대는 원사께서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병사들을 지킬 수 있는 건 현장에 있는 당신입니다. 최부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사. 윤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는 부드러웠고 진심이었습니다. 백규민 사령관이 옆에서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진짜 지휘관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을 겁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급이 높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부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언제가 계급이 올라가면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사령관의 말에 병사들은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들의 군 생활에서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윤혜진은 천천히 연병장을 걸었습니다. 눈 쌓인 바닥을 밟으며 그녀는 아침에 이준호가 쓰러졌던 자리에 멈춰 섰어요. 트럭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지만 그 자리에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의 병사가 죽을 뻔했습니다. 윤혜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단지 상급 부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혜진은 계속 말했어요. 명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명령은 없습니다. 만약 명령이 부당하다면 거부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병사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군대에서는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배웠어요. 부당한 명령에는 저항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요. 육군 중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윤 중장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정군의 병사 안전 수칙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에는 안전 매뉴얼이 필수로 적용되고 위반 시 즉각 보고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전사 부사령관도 덧붙였어요. 안전감독관을 각 부대에 배치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병사들은 그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진짜 변화였습니다. 윤혜진은 다시 병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떨고 있던 병사들, 피 흘리던 병사들, 두려움에 떨던 병사들.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살아야 한다. 윤혜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어요. 그래야 나라 지킨다. 오늘 너희가 보여준 건 용기다. 병사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신들이 용기를 보였다는 말을 듣다니요. 그들은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용기였다니요.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도우려 했다. 쓰러진 동료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용기다. 윤혜진의 말에 병사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웠던 것도 무서웠던 것도 이제는 다 괜찮았어요.
자신들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백규민 사령관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윤 중장, 이제 돌아가시죠. 부상도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예, 사령관님. 윤혜진은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수고했다, 여러분.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그들의 목소리는 우렁찼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습니다. 윤혜진은 돌아서며 강도연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휴게실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그녀가 차갑게 했던 말이요. 대령, 오늘 내가 배운 건 하나다. 군인은 약자를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던 말. 그걸 모르는 자는 군인이 아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순간을 윤혜진은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죠. 윤혜진은 연병장을 떠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눈 내린 뒤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깨끗합니다. 병사들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낡은 패딩을 입은 그 모습이 어느 지휘관의 화려한 정복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최부성 원사가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것을 평생 기억하십시오. 저분이 진짜 군인입니다. 저분이 진짜 지휘관입니다. 예, 원사님. 병사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병장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단지 아름다운 겨울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사령관들도 하나둘 부대를 떠났습니다. 별 13개가 왔다가 갔지만 남긴 것은 컸어요. 변화와 희망, 그리고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올랐고 눈은 햇빛을 받아 녹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은 막사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질 거라는 믿음이요. 윤혜진 중장은 부대를 떠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쌓인 연병장, 그리고 막사로 돌아가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전했어요. 중장님, 박선의 소령이 운전석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윤혜진이 조용히 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박선희의 말에 윤혜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이 해야겠네. 차는 부대를 벗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연병장에 쌓인 눈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위로 병사들의 발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똑바로 깊고 단단하게. 살아남은 자들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자들의 발자국이었어요. 윤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왼쪽 어깨가 쑤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의 생명을 구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눈밭 위에 새겨진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변화는 시작됐고 희망은 싹텄고 진짜 군인의 모습은 기억됐습니다. 707 특임대 최연소 중장 윤혜진. 그녀를 아줌마라 부른 해병대 대령의 최후는 비참했지만 그로 인해 구해진 병사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였습니다.